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서로 수입품에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무역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6번째로 큰 타격이 예상됩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비핵화 후속 협상을 위해 방북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의 귀국에 맞춰 북한은 한국전 참전 미군 유해를 송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내식 대란이 벌어진 아시아나 항공의 직원들이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기내식 대란이 예견된 사태였다며 경영진의 교체를 요구했습니다. 경찰이 강진 여고생의 살해 용의자인 아빠 친구를 범인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여러 정황 증거는 있지만 끝내 사인 등을 밝히지 못해 초동 수사가 부실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국군 기무사령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시위 대응 차원에서 계엄령을 검토했던 문건이 공개되자 국방부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기무사를 해체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다주택자와 초고가 주택 보유자의 세금 부담을 늘리는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3주택 이상 보유자 11,000명의 종부세가 내년부터 최대 50%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3월부터 예고됐던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이 결국 현실화됐습니다. 미국이 끝내 38조 원에 달하는 중국산 제품에 25%나 되는 관세를 부과했거든요. 중국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방식으로 즉각 반격에 나섰습니다. 김은미 기자입니다. 미국의 대중무역 손실이 엄청나다며 지난 3월부터 중국산 제품에 대해 25%의 관세 폭탄을 예고한 미국. To China, we want to compete. That's not free trade. That's stupid trade. 끝내 방침을 철회하지 않으면서 오늘 0시 1분을 기해 340억 달러, 우리 돈으로 38조 원 상당의 중국산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미국은 앞으로 2주 안에 160억 달러, 우리 돈 18조 원 상당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도 추가로 관세를 매길 예정입니다. 중국도 이에 질세라 똑같은 규모의 똑같은 강도로 미국산 제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自身正当利益受到不公平对待的情况下，中方理所当然做出必要的反击。 미국이 예고한 160억 달러 상당의 추가 관세 방침에 대해서도 똑같이 응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당사국을 제치고 미중 무역 전쟁의 타격을 가장 많이 받을 국가 가운데 6번째로 꼽힌 우리나라. 중국이 보복 관세를 물릴 경우 5천억 달러 상당의 중국산 제품에 추가 관세를 물리겠다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말이 우려되는 이유입니다. MBN 뉴스 김은미입니다. 미국과 중국 두 큰 고래가 크게 맞붙으면서 중간에 끼인 우리나라는 등이 터질 지경입니다. 우리는 이 두 나라의 중간재를 많이 수출하고 있으니 사태가 길어지면 피해는 상당할 겁니다. 신동규 기자입니다. 미중 무역 전쟁이 본격화됨에 따라 대응책 마련에 나선 정부는 지나친 걱정을 일단 경계했습니다. 예상되는 무역 감소폭은 대중 수출이 1억 9천만 달러, 대미 수출이 5천만 달러로 지난해 전체 수출액과 비교하면 큰 비중은 아니란 겁니다. 그러면서도 양국 갈등이 길어지면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과 부정적 효과에 대한 우려가 큰 것도 사실입니다. 한 민간 연구기관에선 미국의 대중국 수입이 500억 달러, 즉 10% 정도 감소하면 그 여파로 우리의 중국 수출은 282억 6천만 달러, 우리 돈 30조 원 넘게 감소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내놨습니다. 중국 수출액의 19.9%, 전체 수출액의 4.9%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중국 경제 자체 위기가 옴으로써 중국의 내수 시장을 겨냥한 우리의 대중수출 전반이 위협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중 간에 벌어진 무역 전쟁이 다른 나라로 번질 경우 추가적인 피해가 우려된다는 점도 부담입니다. MBN 뉴스 신동규입니다. 우리 경제를 이끄는 두 기업, 삼성전자와 LG전자의 2분기 실적이 크게 꺾였습니다. 새로 출시한 스마트폰들의 부진 때문인데 설상가상으로 한중 무역 전쟁으로 대중국 수출 효자 품목인 반도체마저 타격이 우려됩니다. 선한빛 기자입니다. 거침없이 질주하던 삼성전자의 실적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삼성전자는 올 2분기 매출 58조 원에 영업이익 14조 8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1분기 대비 5%가량 줄어 7분기 만에 상승세가 꺾였습니다. 원인은 갤럭시 S9의 판매 부진에 있습니다. 5만 원대 국민주로 재탄생했던 삼성전자의 주가는 결국 액면 분할 최저인 4만 5천 원 선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LG전자도 스마트폰의 부진으로 하락을 면치 못했습니다. 2분기 매출은 15조 원, 영업이익은 7,700억 원으로 영업이익은 1분기 대비 30% 넘게 감소했습니다. 특히 미중 무역 전쟁으로 3분기 호황이 예상됐던 반도체의 중국 수출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매출 중 중국 비중은 30%를 넘어 매출에 큰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면 중국산 컴퓨터, 스마트폰에 삼성전자의 메모리 반도체가 들어가기 때문에 일정 부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반도체 업황 자체의 둔화 우려까지 겹쳐 하반기 우리 경제에 빨간불이 켜지게 됐습니다. MBN 뉴스 서남비치입니다. 미션 임파서블로 비유될 정도로 이번 방북에 대해선 응원보단 회의론이 더 많습니다. 지금까지 북한이 보여준 게 없고 미국도 얻은 게 없기 때문이죠. 어떻게든 폼페이오는 이번에 북한 비핵화라는 모호한 약속을 검증 가능한 현실로 만들어 와야 합니다. 황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애덤 킨징거 미 하원 외교위원회 의원은 북미 회담에서 북한만 한미연합훈련 중단이라는 큰 선물을 받았다고 꼬집었습니다. 비핵화와 관련해 미국은 얻은 게 없다며 이런 외교 방식이 실패하면 군사적 위험만 높아질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I believe he knows that we're going to have verifiable evidence that North Korea wants to denuclearize, but we're going to be skeptical, and I think this is going to be. 오바마 정부 외교안보 핵심 당국자였던 데니얼 러셀 전 차관보도 미국이 북핵 위협은 더 이상 없다고 선언하면서 다시는 강경한 자세로 돌아갈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비핵화를 빨리 진행하라고 북한을 강하게 압박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입니다. 하지만 막상 가져올 방북 성과에 대한 비관론은 확산하고 있습니다. 비핵화와 관련한 구체적인 일정표라든지 초기 조치라든지 성실한 검증 이런 것들을 과연 북한이 응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회의적이에요. 로이터 통신도 트럼프 정부 역시 CVID를 강조하다 FFVD라는 표현으로 기조를 바꿨다며 비핵화 달성 수준은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MBN 뉴스 황재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신평화 구상인 베를린 선언을 한 지도 1년이 됐습니다. 우선 당시의 선언을 살펴보면 절반은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그 절반이 남은 거죠. 최중락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7월 4일 북한은 미국 독립기념일에 맞춰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대륙간 탄도로켓 화성 14형 시험 발사 성공. 불과 이틀 뒤 문재인 대통령은 독일 퀘르버 재단 연설에서 한반도 평화를 강조하는 베를린 선언을 천명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담대한 여정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베를린 구상의 핵심 내용은 한반도 평화 추구와 비핵화, 항구적 평화체제와 신경제 구상, 교류협력 등 5대 기조, 이산가족 상봉행사 재개와 평창 평화올림픽 실현, 적대행위 중단, 남북대화 재개 등 4대 제안입니다. 지난해 이맘때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날았고 금방이라도 전쟁이 터질 듯했던 시절입니다.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대담한 상상력을 펼쳤습니다. 베를린 구상이 현실화된 것입니다. 이처럼 베를린 선언이 조금씩 현실화되고 있지만 남은 과제도 많습니다. 한반도 비핵화는 북미 간 협상이 진행 중이고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은 험난한 과정이 예상되며 경제협력도 대북제재와 맞물려 있어 국제협력이 필수입니다.
1년 전 문 대통령이 제시한 베를린 구상은 한반도 평화 정착의 계기가 됐습니다. 하지만 아직 진행 중이어서 그 평가는 좀 더 미뤄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15년 만에 성사된 남북 통일농구에 출전한 남녀 농구 선수단이 평양에서 돌아왔습니다. 짧은 만남이었지만 앞으로 이어질 남북 체육 교류를 기대하기엔 충분했다고 이들은 입을 모았습니다. 강영호 기자입니다. 3박 4일간의 열전을 치르고 온 남북 통일농구 대표단이 공항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예정된 시각보다 30여 분 늦어진 비행. 고된 일정 속에 피곤할 법도 하지만 선수들의 표정은 밝습니다. 15년에도 많은 관중들, 그 정도의 관중들 앞에서 세월 뗐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도 그 정도의 그 관중에 많은 이렇게 응원을 해주셔서 또 감회가 새로운 것 같고 기분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대표단은 15년 만에 다시 찾은 평양에서 큰 환대를 받았습니다. 남북 혼합팀으로 우애도 다지고 남북 맞대결로 치열하게 부딪히기도 했습니다. 통일농구를 계기로 남북은 한 발 더 가까워졌습니다. 조명균 장관과 김영철 통일전선 부장 등 양측 대표단이 수차례 환담을 가졌고 실무 접촉을 통해 남북 체육 교류에도 상당한 진전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체육 교류는 판문점 선언의 이행은 물론 남북 간 다른 분야 교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00시간에 가까운 3박 4일 남북 체육 교류의 단추는 잘 꿰졌습니다. 남북 화해 무드 속 다음에는 또 어떤 감동의 화합 스토리가 쓰일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영호입니다. 통일농구 대표단은 귀국 전 마지막 일정으로 북측의 과외 활동 교육기관인 수재들이 모인다는 만경대 학생소년 궁전을 다 찾았습니다. 북측이 남측 인사들에게 구경시키는 단골 명소죠. 연장현 기자입니다. 이른 오전 만경대 학생소년궁전을 찾은 통일농구 대표단. 북측에서의 마지막 공식 일정이 아쉬운 듯 대표단 사람들은 함께 사진을 찍습니다. 궁전 안으로 들어간 대표단은 진지한 표정으로 안내원들의 설명에 귀를 기울입니다. 오후에 와서 활동하는 곳입니다. 궁전에 약 600여 명의 교직원들이 종사합니다. 학생들의 십자수 작품을 보며 감탄하는가 하면 6살 배기 꼬마 서예가의 붓글씨 솜씨에 흐뭇한 미소를 짓기도 합니다. 특히 귀화 선수인 라틀리프와 혼혈 선수 김한별도 참관 내내 흥미를 보였습니다. 1989년 개관한 만경대 학생소년궁전은 북측의 과외활동 교육기관으로 2015년 12월 리모델링을 마친 뒤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북측을 찾는 이들의 단골 참관지로 지난 4월 우리 태권도 대표단이 이곳을 찾기도 했습니다. 이틀 동안 4경기를 치른 통일농구단은 오전 내내 궁전을 둘러보며 여유로운 한때를 즐겼습니다. MBN 뉴스 연장현입니다. 남북은 어젯밤 북측의 요청으로 하반기 체육교류 일정을 논의했습니다. 우선은 북한 탁구 선수단이 오는 15일에 방남하고 그 뒤 일정도 줄줄이 예고가 돼 있습니다. 정광열 기자입니다.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과 원기루 북한 체육성 부상은 어젯밤 평양 고려호텔 2층에서 1시간 20분간 실무협의를 진행했습니다. 눈에 띄는 내용은 북선수단의 잇따른 방남입니다. 선수 16명으로 구성된 북한 탁구 선수단 25명이 대전에서 열리는 코리아 오픈 탁구대회 출전을 위해 오는 15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합니다. 북한 사격선수단 21명도 경남 창원에서 열리는 세계 사격선수권 참가를 위해 다음 달 31일 김해공항을 통해 방남합니다. 8월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엔 여자농구와 카누, 조정 3개 종목에서 단일팀을 구성하는데 조정과 카누는 북측 선수들이 방남해 합동훈련을 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통일농구 남측 경기는 가을에 열기로 했습니다. 가을에 북측예술단이 남측으로 또 와서 공연을 해야 되니까 그거하고 같이 겹쳐서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각각 하는 것이 좋을지 그런 부분도 같이 논의를 해서 남북 화해 분위기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노태강 차관과 원기루 부상은 체육교류 협의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남북 정상의 판문점 선언에 따라 서로 협의해서 해결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MBN 뉴스 전광열입니다. 수백억 원대 세금 탈루와 비자금 조성 등의 의혹을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구속영장이 결국 기각됐죠. 한진 오너 일가의 네 번째 영장 기각인데 이 정도 되면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했다고 봐야 하진 않을까요? 권영봉 기자입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지친 기색이 역력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구치소 문 앞으로 걸어 나옵니다. 영장 기각됐는데 신경이 어떠세요? 조 회장은 쏟아지는 취재진의 질문에 입을 굳게 다문 채 대기하고 있던 차량에 올라 서둘러 귀가했습니다. 법원은 피의 사실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영장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두 차례 영장 심사를 받은 아내 이명희 씨와 딸 조현민 씨에 이어 한진그룹 일가는 네 번째 구속 위기를 벗어났습니다. 검찰은 조 회장의 주요 혐의가 거액의 경제범죄라는 점을 들어 영장 발부에 자신감을 보였지만 체면을 구기게 됐습니다. 반면 물컵 폭행 논란 이후 사정당국이 갑질 비난 여론에 떠밀려 구속영장을 남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는 영장을 청구하면 안 되는 사안인데 청구했다 기각된 거고 이번 거 같은 경우는 입증이 거의 안 된 거예요. 망신주기식 수사라는 비판까지 나오는 가운데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지 결정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권용보입니다. 조양호 회장은 그러나 아내 이명희 씨의 동생 회사가 위장 계열사가 아니냐는 혐의로 이달 말 또 검찰에 고발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심지어 계열사 중 하나의 실제 주인은 부인 이명희 씨라는 의혹도 있습니다. 어떤 기업들인지 김민수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대한항공에 수십 년간 기내식 식자재를 납품해온 협력업체입니다. 업체 대표는 조양호 회장의 첫째 처남인 이모 씨. 조 회장님은 이제 변명이 크게 그건 아니에요. 저희가 알아서 하고. 대한항공에 담요나 슬리퍼 등을 납품하는 이 업체 역시 이 씨 부부가 주식의 99%를 갖고 있습니다. 말씀은 친척이지만 저희들은 그런 혜택 받고 하고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최근 대한항공과의 거래를 줄이고 있지만 공정위는 두 회사를 비롯한 4개 업체를 위장 계열사로 보고 있습니다. 대기업이 총수의 6촌인의 혈족이나 사촌인의 인척이 지배한 기업과 거래하려면 반드시 공정위에 신고해야 하는데 대한항공이 숨겼다는 겁니다. 현재 공정위는 한진그룹의 조사 결과를 통보했고 이번 달 안으로 검찰에 고발할 계획입니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달 검찰 소환 조사에서 위장 계열사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아시아나 항공 직원들이 서울 도심에서 촛불 집회를 열었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이번 기내식 대란 사태가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며 한 목소리로 경영진의 교체를 촉구했습니다. 박통일 기자입니다.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 계단으로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듭니다. 얼굴에는 신분을 숨기기 위해 가면과 검은색 마스크를 썼습니다. 참가자들은 미흡한 대응으로 기내식 대란을 초래한 박삼구 회장과 경영진을 규탄하며 퇴진을 외쳤습니다. 이런 무능한 경영진들이 잘못이 다 드러나고 또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다 개선돼서 새로운 아시아나 항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부 참가자들은 검은 옷을 입고 아시아나 항공 기내식을 만들다 목숨을 끊은 하청업체 대표를 추모하는 의미로 묵념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불과 한 달 전 같은 자리에서 총수 일가의 퇴진을 외쳤던 대한항공 직원들도 동참해 아시아나 항공 직원들의 목소리에 힘을 보탰습니다. 아시아나는 이번에 첫 집회인데요. 이렇게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하게 된 거는 조금 더 사회적으로 이슈화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번 집회에는 아시아나 항공과 대한항공 직원 그리고 일반 시민 등 500명가량이 모였습니다. 주최 측은 모레 같은 장소에 모여 촛불 집회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MBN 뉴스 박통일입니다. 아시아나 항공은 기내식 공급이 서서히 안정화돼 어제부터 기내식이 실리지 않은 비행편은 한 편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해외에서 들어오는 귀국편 일부엔 여전히 식사가 실리지 않았다고 하네요. 김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제 오후 중국 홍차오에서 출발한 아시아나 3625편. 정상적인 식사는 물론 간편식인 브리토도 실리지 않아 승객들에게 공항에서 이용할 수 있는 식사 쿠폰이 제공됐습니다. 통상 귀국편은 현지 업체에서 기내식을 조달하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거나 현지 도착 후 곧바로 돌아오는 스케줄이면 귀국편 기내식까지 실어갑니다. 그런데 이 귀국편 기내식에 차질이 빚어진 겁니다. 어제부터 모든 비행편에 기내식이 실렸다는 회사 측의 설명과는 배치되는 대목. 이유는 아시아나가 한국 출발 비행편만 집계해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회사 측이 밝힌 노밀 편수는 131편. 하지만 귀국편까지 고려하면 이보다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내식 대란이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다던 어제 이후에도 일부는 기내식이 제공 안 된 겁니다. 아시아나는 귀국편 기내식까지 실는 편수가 많지 않다고 밝혔지만 이번 사태의 파장을 축소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2차 공판에서는 성폭행을 폭로한 전 정무비서 김지은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비공개로 이뤄진 재판에서 두 사람이 직접 마주보게 되는 걸 막기 위해 안 전 지사 자리는 차폐막으로 둘러쌌습니다. 이현재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부터 진행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2차 공판에서는 성폭행을 폭로한 전 정무비서 김지은 씨에 대한 피해자 증인 신문이 이뤄졌습니다. 법원에 출석한 안 전 지사는 김 씨에 대해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번 재판 때 되게 오랜만에 김지은 씨 처음 보셨는데 신경 어떠셨습니까? 이번 재판은 김 씨의 사생활 보호와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비공개로 이루어졌으며 법정 안에서도 보호 조치를 적용했습니다. 김 씨가 진술하는 동안 안 전 지사 주변에는 차폐막을 설치해 두 사람의 직접 대면을 막았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볼 경우 정상적인 진술을 하기 어려운 심리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김 씨는 지난 2일에 열렸던 첫 공판을 방청석에서 지켜보는 등 피해 당시 상황을 꼼꼼히 기록하며 재판을 준비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과 안 전 지사 측이 260여 개에 달하는 증거에 대해 일일이 김 씨의 진술을 확인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재판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현재입니다. 강진 여고생 살인 사건의 범인은 실종 당일 이 여고생과 만났던 아빠 친구였습니다. 친구 딸을 상대로 여러 가지 철저한 계획 범죄를 벌였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정치훈 기자입니다. 국가수의 부검 결과 피해자의 시신에서 수면 유도제 성분인 졸피뎀이 검출됐습니다. 아버지 친구인 김모 씨가 실종 이틀 전인 지난달 14일 병원에서 28장을 처방받은 약이었습니다. 김 씨의 난 말고도 경찰의 수색 도중 김 씨 집 다용도실에서 발견한 전기발기에서 피해자의 DNA가 나왔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병원을 다녀온 뒤 배낭에 낫과 전기발기를 넣어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수면제를 먹이고 머리카락까지 자르는 등 철저한 계획살인이었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입니다. 미리 범행 전에 12일 날 만나서 약속을 했고 범행 이틀 전에 집에서 있던 도구들을 준비했고 계획된 범죄로 보여집니다. 김 씨가 범행 후 집에서 불태운 잔해에서도 단서가 나왔습니다. 옷 조각과 단추 등이 이 모양이 숨지기 전 입은 옷에서 나온 것으로 판명됐습니다. 경찰은 국가수 결과를 토대로 숨진 김 씨를 피의자로 전환했습니다. 철저한 계획 범죄로 드러나면서 향후 수사에서 사건 실체가 밝혀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춘우입니다. 하지만 사인은 뭔지, 범행 동기는 뭔지, 또 피해자의 머리는 왜 밀어버린 건지 등은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시신을 너무 늦게 찾은 탓에 알 길이 없는 거죠. 이어서 노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가수 부검에도 강진 여고생 이 모양이 어떻게 숨졌는지는 끝내 밝혀지지 못했습니다. 경찰의 수색 개시 후 8일 만에야 시신을 찾았던 탓이 큽니다.
부패가 많이 진행돼가지고 시신의 상태만 가지고는 사인을 특정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경찰은 피해자의 휴대전화가 마지막으로 연결된 기지국을 찾고도 시신을 일주일이나 후에 찾았습니다. 시신이라도 좀 더 빨리 찾았다면 부검을 통해 조그만 단서라도 찾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수색이나 수사 진행 상황에는 크게 하자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동안 그나마 마지막 희망이던 국가수 감정마저 사인 규명에 실패하면서 사인은 물론 범행의 동기나 경위가 미궁에 빠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택시를 타고 가던 승객이 요금을 내라고 하자 지갑을 창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택시기사가 지갑을 주우러 차에서 내린 사이 승객은 택시를 타고 몰고 도주했습니다. 하지만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질 않는다고 하네요. 윤기란 기자가 당시 주변 CCTV 영상을 단독 입수했습니다. 검은색 승용차가 우회전해 횡단보도 쪽으로 진입하는 순간 정지 신호를 무시한 택시가 승용차를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승용차는 빙글빙글 돌며 중앙선 건너로 튕겨져 나갑니다. 택시는 불꽃을 내며 도로 옆 가드레일과 충돌합니다. 놀란 사람들이 택시에 탄 사람을 구조하러 몰려듭니다. 놀랍게도 운전자는 택시를 훔쳐 달아난 30대 중국인이었습니다. 택시기사가 잠시 차에서 내린 사이 재빨리 운전석으로 가 300여 미터를 달리다 사고를 냈습니다. 지갑을 밖으로 던지니까 이 택시기사가 부서 나간 사이에 차를 훔쳐간 거죠. 승용차에 타고 있던 2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사고 현장입니다. 사고를 낸 중국인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구급대원에게 욕을 하고 발길질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중국인은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사고를 낸 중국인을 절도 혐의로 입건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선정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 청와대가 사실상 인사 개입을 시인했습니다. 정당한 심사를 거쳤다며 큰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전반적인 분위기는 좋지 않습니다. 최영규 기자입니다. 지난 1월 30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곽태선 전 베어링 자산 운용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에 지원할 것을 권유했습니다. 문제는 기금운용본부장 공모 시점이 전화가 이뤄진 시점보다 더 늦은 2월 19일이었다는 점입니다. 공모가 시작하기도 전에 곽 전 대표에게 지원을 권유한 것을 두고 장 실장이 사실상 인사 개입을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장 실장이 지원해보라고 전화로 권유한 것은 맞지만 심사는 무관하게 진행됐다고 답했습니다. 또 인사 7대 검증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 최종 탈락했다며 인사 개입 여부에 대해선 언론의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인사 개입은 국정농단이라며 장 실장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인사를 청탁이든 압박을 가한 행위가 있다면 반드시 청와대에서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하는 게 맞는 일이죠. 이런 가운데 장 실장은 오늘 오전에 열린 청와대 현안점검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육군 부대가 한 지역을 점령하는 걸 위수령, 군사권으로 법을 대신하는 걸 계엄령이라고 하죠. 쉽게 말해 군이 민간의 치안까지 담당하는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이 두 가지를 검토한 것으로 보이는 기무사의 문건이 발견됐죠. 물론 탄핵 심판 뒤 불만 세력이 충돌할 것에 대비는 할 수 있지만 이걸 국방부가 아니라 방첩 활동을 하는 기무사가 했다는 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김은영 기자 보도합니다. 국군기무사령부가 지난해 3월 전시개헌 및 합수 업무 수행 방안이란 제목으로 작성한 문건입니다. 탄핵 선고 이후 결과에 불복한 대규모 시위대가 서울로 집결해 청와대와 헌법재판소 등을 점거하려 할 것이란 전망이 담겨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위수령과 계엄 등을 선포하는 등 대비하고 부득이한 경우 발포도 가능하다고 언급하는가 하면 기계화 사단과 특전여단 등이 계엄 임무를 수행케 하고 언론 통제를 위한 보도검열단과 언론대책단의 운영까지 적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기무사는 더 이상 본인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지경에 빠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명명백백 진위를 밝히고 해체 법원과는 전면 개혁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국방부는 해당 문건의 존재 사실을 시인했고 군 검찰단을 통해 작성 경위 등을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혐의 검토 단계는 아니고 위법성 여부부터 조사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령에 따라 계엄령의 주무부처는 합참인데 기무사가 이를 검토한 데 대해 월권이란 평가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군인권센터는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과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계엄사령관으로 내정된 장준규 전 육군참모총장 등 관련자를 모두 고발하겠다고 밝혀 민간 검찰을 통한 수사로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국회 특수활동비 내역을 분석해보니 정말 갑 중에 갑이 있었습니다. 한일 대비 돈을 엄청 받아간 자리인데요. 1년에 겨우 4-5번 회의만 주재하고도 수천만 원의 특활비를 받아가는 위원장이 있는가 하면 다른 상임위에는 없는 특별 특활비, 특별자가 2번 붙죠. 이런 돈을 더 타가는 곳도 있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상임위에 목숨을 거는 이유가 있었던 거죠. 전정인 기자입니다.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와 자격을 심사하는 국회윤리특별위원회. 다른 상임위와 겸임할 수 있는 데다 회의조차 거의 열리지 않아 개점휴업위원회로 불립니다. 실제로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석 달에 한 번꼴로 회의가 열렸지만 위원장에게는 매달 600만 원씩 총 2억 원이 넘는 특활비가 지급됐습니다. 예산을 직접 다루는 예결특위는 위원장뿐만 아니라 수석 전문위원들도 예산이나 결산 심사 기간 수시로 추가 특활비를 받아갔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위원장님이 매달 600만 원씩 받는 거 말고 특수활동비 명목으로 해서 총 78회에 걸쳐가지고 특수활동비 지급을 받으셨습니다. 법안 통과의 관문이자 힘센 상임위로 통하는 법사위도 역시 갑이었습니다. 다른 상임위에 없는 법사위 활동비 명목으로 매달 1,000만 원씩 받아 여야 간사와 위원들에게는 50에서 100만 원씩 배분됐고 역시 수석 전문위원들도 특활비를 챙겼습니다. 그 정도 같습니다. 예. 법사위에서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라 운영지원과에서 계좌로 보내줍니다. 국회 특수활동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정의당에 이어 바른미래당도 특활비 폐지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전정인입니다.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양승태 대법원이 사용했던 PC 복원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코앞에다가 복원 작업실을 놓고도 검찰은 20일 이상 대법원에 출퇴근을 해야 합니다. 수사가 지지부진하게 된 거죠. 이혁근 기자 보도합니다. 검찰 수사관과 국가디지털 포렌식센터 직원들이 대법원 청사로 향합니다. 청사 13층에 마련된 임시 공간에서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된 자료를 넘겨받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이 청사 안에서 모든 자료를 추출하고 분석해달라고 요청해 원칙적으론 건물 밖으로 자료를 가지고 나올 수 없습니다. 법원이 검찰의 포렌식 과정을 자신의 안방에서 하나하나 지켜보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문제는 시간입니다. 대법원이 제안한 방식으론 검찰이 자료를 확보하는데 적어도 20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디가우징 기법으로 모두 지운 상태인 만큼 10% 복원도 쉽지 않은 상황. 검찰 관계자는 직원들이 20일 동안 매일 대법원에 출퇴근할 수밖에 없다며 대검찰청에 가져와서 분석해도 얼마든지 포렌식 과정을 공개할 수 있다며 불편함을 호소했습니다. 대검 포렌식 센터에서 대법원까지는 불과 100m. 자료를 센터로 가져와 분석하면 수사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이 분석 장소로 코앞에 있는 포렌식 센터가 아닌 청사를 고집하면서 갈 길 바쁜 검찰 수사에 발목을 잡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이런 회사가 있습니다. 퇴직을 앞둔 직원을 위해 재취업 리스트까지 만들어 일자리를 알선해주고 혹여 입사에 지장을 줄까 미리 관련 업무에서도 배제를 해주고
심지어 그런 퇴직자를 모시고 싶다며 찾아오는 기업이 줄을 서는 곳.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고 은퇴자들은 생계를 위해 일용직을 찾아 헤매는 요즘 그야말로 꿈의 직장이죠. 공평하고 올바른 경쟁 사회를 위해 기업 활동을 감시하는 공정거래위원회, 일명 경제검찰이라는 이곳에서 기업을 감시하기는커녕 기업과 손을 맞잡고 있었습니다. 2010년부터 매년 10명 안팎의 4급 이상 퇴직 간부를 대기업에 취업시켜줬거든요. 현행 공직자윤리법상 4급 이상 공무원은 퇴직 전 5년 이내에 맡았던 업무와 관련 있는 기관엔 퇴직 후 3년간 취업을 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공정위는 퇴직을 2년 앞둔 이들은 경력을 따로 관리해 논란을 피할 수 있는 기업과 1대1로 연결해줬습니다. 말 그대로 직업 소개소 역할을 한 거죠. 이들은 이를 관행이라고 말합니다. 기업 입장에서도 나쁠 건 없었습니다. 특별히 필요한 인력은 아니지만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소송을 걸어야 할 때가 되면 아무래도 그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이들이 있는 게 유리할 테니까요. 때문에 고문 같은 직함만 준 채 아무런 일을 하지 않아도 억대 연봉을 꼬박꼬박 지급해 왔죠. 2011년부터 15년 사이 공정위가 대기업을 대변한 10대 로펌을 상대로 패소한 사건 554건 중 80%는 공정위 퇴직자가 참여한 것이었습니다. 공정위 패소율이 4.4%에서 37.5%까지 오른 것만 봐도 그 효과는 톡톡히 본 셈이죠. 사실 공정위와 기업의 유착 소문은 무성했습니다. 일각에선 로펌 등에 취업한 전직 공정위 직원들을 위해 일부러 공정위가 기업들을 대거 제소한다는 의혹까지 나왔죠. 전관 예우 차원에서 말입니다. 다행히 이번 정부 들어선 이 관행 아닌 관행이 끊어졌다고 하지만 시작은 지금부터입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국민들의 배신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관련자들에게 엄히 책임을 묻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엄격한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합니다. 공정한 사회, 공정한 경쟁을 위해 만들어진 공정거래위원회가 제 이름값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말이죠. 유초점이었습니다. 때이른 무더위에 비까지 자주 내리면서 바퀴벌레와 모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밤낮으로 쏟아지는 민원에 지자체는 물론 주민들까지 직접 나섰습니다. 방역 현장에 강세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서울 광진구의 한 주택가. 바퀴벌레가 담과 도로를 기어다니고 빗물바지 주변에서도 쉽게 목격됩니다. 해당 구청에는 바퀴벌레를 없애달라는 민원이 쏟아지고 있는데 재작년보다 2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여름이 시작되고 하루에 20번씩 방역을 하고 있지만 민원은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승을 부리는 건 모기도 마찬가지. 예, 모기가 막 뜯어서 잠도 못 잘 때도 있고 그래요. 최근에는 전국 곳곳에서 일본 내염을 옮기는 작은 빨간집 모기까지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피해를 막기 위해 주민들은 모기 보안관으로 활동하며 주택가에서 방역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주민이기 때문에 뒷골목 잘 알잖아요. 비위생적인 데 있죠. 그럴 때 살포를 해가지고 모기를 사전에 예방하고. 이렇게 해충이 늘어난 것은 봄부터 이상 고온이 이어진 데다 비까지 자주 쏟아지면서 해충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진 탓입니다. 정화조라든지 하수 빗물바지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환경이 불량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 방역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평년보다 기온이 높아 10월까지는 해충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전망돼 해충 서식 장소에 철저한 방역 작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숫자를 보는 오늘의 뉴스입니다. 재정개혁 특위의 제안을 거부했던 정부가 다른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다주택자와 초고가 주택 보유자를 겨냥한 건데요. 먼저 3주택자 이상의 종부세 부담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들 집값의 합이 19억 원을 넘는 경우 세율을 0.3%포인트 더 높이기로 한 겁니다. 아울러 1주택자라도
시가 23억 원에서 33억 원 사이 고가 주택은 종부세율을 특유의 권고안보다 0.05%포인트 더 높였습니다. 다주택자들을 더욱 압박하고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의도인데 그럼 시장은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김경기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공시가격 합계 24억, 시가로 34억 원 상당의 3주택자는 올해 770만 원의 종합부동산세를 내게 됩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이 돈이 최대 1,15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고가일수록 높은 종부세율과 다주택자 중과에 따른 겁니다. 종부세가 이처럼 늘어나는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전국적으로 11,000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분들이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함으로써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다주택자들이 느끼는 부담은 적지 않겠지만 그렇다고 당장 투매에 나서지도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종부세 계산에서 빠지는 데다 4월부터 양도세 중과가 시행돼 집을 팔 때 내는 세금이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른바 똘똘한 한두 채 같기만 다시 부채질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양도 차익이 적은 쪽으로 개수를 줄일 가능성은 있어요. 똘똘한 한 채나 두 채, 금년 위에 거 팔아야지 이러고. 한편 정부가 대기업 소유 공장이나 빌딩 부속 토지에 매기는 세율을 특이 권고와 달리 동결한 점도 대기업 봐주기란 지적이 나옵니다. MBN 뉴스 김경리입니다. 태풍의 피해가 가시기도 전에 과일나무에 구제역이라 불리는 화상병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냥 말라 죽는 게 아니라 세균에 의한 것이라 전염성도 강한데 뚜렷한 치료법도 없습니다. 김효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북 제천의 한 농장. 열매를 맺기 시작한 사과나무가 뿌리채 뽑히고 있습니다. 한쪽에선 20년 넘게 자란 나무들을 모조리 땅속에 묻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뽑힌 사과나무들로 가득합니다. 과수의 구제역이라 불리는 화상병이 발생한 겁니다. 지금 뭐 막막할 수밖에 더 있어요. 농촌에서 어려운데 더군다나 이렇게 되니까 이게. 지난 5월 경기 안성에서 처음 발생한 화상병은 충남 천안에 이어 충북 제천과 강원 평창 등 모두 44개 과수농가에서 발견됐습니다. 화상병에 걸리면 잎과 줄기가 마치 화상을 입은 것처럼 검게 말라 죽습니다. 전염성이 강한 데다 뚜렷한 치료 방법이 없어 화상병 발생 농가에 반경 100m 내 과수는 모두 매몰해야 합니다. 감염이 의심되는 농가는 아예 출입이 통제됩니다. 어떻게 그 경로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건 현재 국가기관에서 연구 중이고. 화상병이 발생한 국가의 사과와 배는 투입이 제한돼 농가들의 추가 피해가 우려됩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진 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낚시꾼 3명이 갯바위에 고립됐다가 가까스로 구조됐습니다. 방파제는 비바람이 불지 않아도 위험한 곳이죠. 최근 3년간만 여름에 이런 곳에서 65명이 이미 숨졌습니다. 박상호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거친 파도가 몰아치는 갯바위에 낚시꾼들이 위태롭게 서 있습니다. 해경 구조대가 도착하자 한 명씩 바다로 뛰어듭니다. 물속에 뛰어들었고 구조대원이 잡아가지고 구조대 바다에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져 최고 3m의 파도가 일었던 상황. 타고 온 고무보트는 일찌감치 파도에 쓸려갔습니다. 방파제도 예외가 아닙니다. 풍랑특보에 비까지 내리지만 테트라포드마다 낚시꾼들이 아찔하게 서 있습니다. 이거 고기가 많잖아요. 여기 종류의 낚시를 다 할 수 있잖아요. 바다에 가까워서. 경고방송도 들은 채 만 채. 지키다스리에서 속히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구명조끼조차 안 입었습니다. 테트라포드는 원뿔형인데다 아래쪽엔 이끼까지 껴있어 평상시에도 잘 미끄러집니다. 특히나 지금처럼 비가 오는 날에는 테트라포드가 젖어 있어 더더욱 위험합니다. 일단 빠지고 나면 혼자서 나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생명을 담보로 해서 하는 거지. 철조망 치러봐야 다 뚫고 들어간다. 최근 3년간 6월과 8월 사이에만 갯바위와 방파제에서 65명이 숨졌습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영화계 성수기인 여름에 대작들이 대거 나옵니다. 올해는 과연 어떤 작품이 관객의 선택을 받을까요? 이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후 세계를 동양적으로 풀어내 국내에서 1,440만 명의 관객을 동원했던 신과 함께 죄와벌의 속편이 공개됩니다. 신과 함께 인과 연은 저승 3차사가 그들의 1000년 전 과거를 기억하는 성주신을 만나 비밀을 알아가는 내용입니다. 김용화 감독이 원작 웹툰과는 또 다른 재미를 선사합니다. 한국적 프랜차이즈물이 한번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기획에서 굉장히 좀 무모하고도 과한 시도를 해봤던 건데요. 결과론적으로 일부가 기대 이상으로 이렇게 잘 돼서 2부를. 전작 골든 슬럼버로 흥행 참패를 맛봤던 강동원이 이번에는 인랑으로 돌아옵니다. 남북한이 2029년 통일 준비를 선포하고 반통일 테러 단체가 등장하며 인간병기 인랑의 활약이 펼쳐집니다. 칸 국제영화제에 초청돼 해외에서 먼저 호평받은 공작은 1990년대 북한에 침투한 안기부 스파이의 이야기를 그립니다. 황정민이 실화 속 인물을 생생하게 표현합니다. 박석영으로서의 어떤 삶과 그다음에 흑금성이라는 그러니까 대북 사업가로서의 삶과 스파이로서의 삶이 좀 정확하게 관객들한테 보여줄 수 있게끔 좀. 스릴러 목격자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보는 곳들이 배경입니다. 아파트에서 살인을 목격한 주인공은 범인의 다음 타깃이 됩니다. 여름철을 맞아 극장가에서 치열한 흥행 전쟁이 펼쳐집니다. MBN 뉴스 이동훈입니다. 무더위와 장마가 시작되면서 프로야구의 집중력이 뚝 떨어진 모습입니다. 선수는 물론 코치진도 황당한 실수를 하고 심판 판정은 오락가락입니다. 김동환 기자입니다. 잘 던지던 기아 헥터가 7회 첫 타자에게 안타를 맞자 서재은 코치가 나와 다독입니다. 하지만 기아는 아쉬운 수비와 하나의 기습 작전에 말려들며 2실점. 서 코치가 다시 나와 헥터를 진정시키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심판이 나서 헥터의 교체를 지시했습니다. 규정상 한 이닝에 같은 투수에게 2번 방문할 수 없는데 이닝이 길어지다 보니 벤치에서 깜빡한 겁니다. 초보적인 실수에 감독도 코치도 우왕좌왕. 헥터만 멋쩍게 웃으며 내려갔습니다. 여름으로 접어들면서 심판의 판정도 집중력을 잃고 있습니다. 연장 12회 말 3루에서 아웃을 세이프라 했다가 비디오 판독으로 바로잡고 1분 후 같은 위치에서 또 확연한 아웃을 세이프로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비디오 판독 기회가 남아있지 않아 그대로 진행됐고 결국 넥센의 끝내기로 이어졌습니다. 일부 선수는 스포츠맨십을 잃은 모습마저 보였습니다. 앞서 나가던 5회 비가 쏟아지자 일부러 천천히 뛰고 아웃돼 강우 콜드게임 요건을 충족시키려 한 겁니다. 더워도 비가 와도 프로는 프로다워야 박수 받습니다. MBN 뉴스 김동환입니다. 오늘 전국의 구름 많은 가운데 깨끗한 대기질과 함께 비교적 선선한 여름 날씨를 보였습니다. 주말에도 오늘과 비슷한 기온을 보이며 크게 덥지 않겠는데요. 내일도 전국에 구름이 많겠고 서울의 낮 기온 28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다만 동해안에서는 동풍의 영향으로 아침에 안개가 매우 짙겠습니다. 휴일인 모레에도 오후에 제주에서 장맛비가 내리겠고 그 밖의 지역에서는 구름만 지나는 가운데 평년보다 낮은 기온이 지속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북동쪽에 찬 공기가 밀려 들어오면서 더위가 주춤한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내일 중부지방에서는 소나기 소식 없이 구름만 많겠고 서울의 아침 기온은 18도에서 출발하며 오늘보다 4도가량 낮겠습니다. 남부지방은 내일 낮 기온이 오늘보다 2도에서 5도 정도 오르는 곳이 많겠습니다. 광주의 낮 기온 30도, 부산은 25도가 예상됩니다. 동해안 지역 내일 아침까지 5에서 20mm 안팎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장마 전선이 내륙까지 북상하면서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팔이 선정한 이한장의 사진입니다. 그동안 취재진의 질문엔 거의 모르쇠로 일관하며 불통에 가깝던 허익범 특검이 기자단의 불만이 높아지자 꽈배기를 내려보냈습니다. 두 갈래가 하나로 꼬아진 모습처럼 특검과 기자단이 화합하자라는 뜻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특검 공식 출범 열흘 만에 카메라 앞에 선 특검팀은 기대를 하고 왔던 기자들 앞에서 겨우 10분 만에 브리핑을 마치고는 자리를 떴습니다. 꽈배기가 어째 화합이 아니라 더 꼬인 기자단과 특검을 상징하는 듯 보이는 건 어쩔 수 없겠죠. 뉴스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